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세의대 은영민입니다. 이렇게 제가 소아응급의학학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은 가와사키병 놓치지 않기, 그리고 코로나19 시대 MIS-C와 관련 가와사키병도 연관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1967년부터 잘 알려지게 된 가와사키병, 우리 소아과 선생님들에게는 비교적 익숙한 어린이의 열성 질환 중 하나이고 Acute Febrile Systemic Vasculitis라고 알려지고 있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임상 증상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가와사키병 진단이 그 주제만으로 국제학회에서도 이슈가 될 만큼, 하루 종일 진행해도 모자랄 만큼 진단을 잘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 증상의 조건, 저희가 이제 주요 증상, 고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의 조건이 부족하더라도 코로너리 알터리 병변이 진행되고 있으면 진단을 할 수 있는 incomplete 가와사키 디지즈의 비중이 계속 현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일본에서는 이미 진단 과정에 합당한 기준이 아직 아닌데 그 진행이 예측되는 임펜딩 가와사키 디지즈라는 개념도 새로이 언급하면서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가와사키병을 오버 다이그노시스 하지도 않아야 되면서 미스 다이그노시스 하지도 않을 수 있게 잘 적절히 진단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해요. 6개월 된 환아가 가와사키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잘 지내고 있다가 2달 지나서 에스피린 치료도 끝났는데 다시 고열이 시작하면서 폐렴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하고, 치료를 하는데도 고열이 2-3주가 더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다시 가와사키병이 이슈가 되었거나 재발한 것일까요? 두 번째 환자는 1년 2개월 된 환아가 고열이 5-6일 지속되면서 보채고 잘 못 먹는 상태인데 열이 5-6일 지속될 동안 별다른 증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주치의 선생님께서 가와사키병 비전형 타입 걱정이 되어 저희한테 협진 주셔서 에코를 보니 코로나리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 인펀트 에이지에서는 그냥 피버만으로 가와사키병이 비전형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도 열이 지속되면 다시 에코를 보기로 했습니다. 가와사키병일까요? 세 번째 환자는 12개월 된 환아가 열성경련으로 응급실 통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치료 중 하나-둘 가와사키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 가와사키병의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은 동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 환자는 랩에서 보시면 소디움도 133으로 낮았고 CRP 79로 높았고 OTPT 중 OT가 좀 더 높았지요. 자, 그럼 가이드라인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본 측에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가이드라인 시리즈가 있어 왔고, 또 미국 측에서 업데이트되는 가이드라인 시리즈가 있어 왔는데, 현재로서 미국 AHA 가장 최근은 2017년, 그리고 일본 가장 최근이 2019-20년에 리바이즈 되었는데 이번에 올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발표된 메이저 파인딩을 보시면 fever, 즉 열이라고 쓰고 5days라는 기준도 없어졌고, 예전에 조금 3-4일이면 의심을 시작하라 이것도 없어졌고 그냥 열, f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의 기간이 아니라 열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였고, 여러분 잘 아시는 bilateral conjunctival injection, 그리고 이제 입의 이 소견들, 그래서 입술이 빨개지고 스트로베리 텅이 되고 또는 이 안에 뮤코사가 굉장히 빨갛게 부어오르는, 그리고 rash, 전신의 rash도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폴리모르포스하다 얘기를 하는데 아몰포스하다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오늘은 조그만 동그라미 같았는데 내일은 네모가 되기도 하고, 이게 막 코알레센스 되듯이 번져가기도 하지요. 여기에 BCG 인젝션
redness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major finding이 되었고요. 즉 온몸에 반점이 없더라도 BCG 인젝션이 있으면 이제 이것 또한 중요한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발의 이디마를 비롯한 파인딩들, 그리고 cervical lymphadenopathy,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주요 증상의 개수가 부족하게 나타나더라도 진단 기준에서 incomplete impending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였는데, 우리가 앞서 complete 가와사키 디지즈는 클래식 가와사키 디지즈라고도 하고, 주요 증상의 5가지가 다 적어도 5가지가 있는 것을 말한다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조금씩 증상의 개수가 모자라더라도 코로너리 알트리 애브노멀리티가 있다. 그 다음 조금 놀라운 것이 D번, 2번인데요. 코로너리 알트리 애브노멀리티가 without, 없더라도 증상이 3개, 4개 보이면 의심을 시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여야 하는데, 이제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아데노바이럴 디지즈라든가 또는 스트랩토코카 인펙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룰아웃이 돼야 되고, 아이의 또 다른 어떤 septic 컨디션도 룰아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다른 바이오마커나 랩 파인딩도 중요할 수 있어서 반드시 많은 경험이 있는 가와사키 디지즈 진단 엑스퍼트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너리 알트리 애브노멀리티의 by definition은 예전에는 이제 일본에서 정했던 나이에 따른 크기를 얘기하였으나, 최근 10년 정도는 우리가 바디 서피스 에리어당 Z-스코어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디올로지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랩 파인딩을 보면 간 수치 중에서는 AST, SGOT가 더 높은 경우가 흔하고요. 소변 검사가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미 급성기에 플레이트릿 증가 혹은 BNP 증가를 보일 수 있고, 알부민이나 소디움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에코를 보면 mitral regurgitation, pericardial effusion 등을 보이기도 하고, 앱도멘에서는 GB 하이드롭스를 보이기도 하지요. 또한 마이오칼다이티스가 있거나 혈압이 낮고 아이가 샤크 상태에 빠져 있거나 패럴라이틱 일리우스가 있거나 또 의식이 혼란, 의식 저하를 보이게 되면 더 병이 심한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 치료를 하는 경우 우리가 그동안 IVIG 치료에 대한 반응 또는 치료에 따라오지 않는 저항 등을 예측하기 위해서 많은 스코어링 시스템이 있어 왔는데요. 최근에 고바이시 스코어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이번 2020년 리바이스 가이드라인에서는 그걸 정리해서 언급해 주었는데, CRP가 높은 거와 더불어 백혈구 증가, 그 중에서도 세그 뉴트로필 증가, 그리고 플레이트릿 감소, 약간 셉시스 같죠? 그리고 알부민 감소, 또 소디움 감소, 그리고 빌리루빈 증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치료에 잘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참고할 것들 중 아이가 별다른 임상 증상을 보이지 않더라도 심하게 보채는 것부터 각 멀티 시스템의 다양한 소견들을 보이는 것을 다 간과하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케이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미 가와사키병 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폐렴을 앓으면서 열이 2, 3주 지속된 아이지요. 이 경우 다시 에코를 보았더니 깜짝 놀랄 만하게도 자이언트 코로너리 애뉴리즘이 생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디스탈 쪽도 좀 걱정이 돼서 코로너리 CT를 확인하였는데, 멀티플 애뉴리즘이 거의 포도송이처럼 열려 있어서 굉장히 이미 심하게 진행이 되었던 가와사키 디지즈 재발 아이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 코로너리 애뉴리즘 안에 트롬보제닉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치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되었냐면, 아까 에코가 정상 코로너리를 보이고 있었지만 다시 계속해서 열이 지속되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였더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같은 아이의 에코인데 코로너리 알터리가 달라졌지요. 물론 우리가 left anterior descending 또는 RCA 이런 쪽까지 애뉴리즘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경우를 더 걱정하는데, 이 아이는 left main이 좀 늘어난 상태의 코로너리 액타지아 상태였습니다. 가와사키 병이 맞습니다. 세 번째 환자 역시
열성 경련을 하고 열이 내리면서 증상이 하나둘 발현되었다고 했는데 역시 코로너리 애뉴리즘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깜짝 놀랄 만하게 거의 뭐 길쭉한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처럼 애뉴리즘이 있어서 이 아이 경우는 보호자가 영상의학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요. 원하셔서 CT까지 같이 찍었더니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길쭉한 애뉴리즘, 롱 세그멘트 애뉴리즘의 그 끝은 또 포스트 애뉴리즘의 스테노시스 그리고 다시 애뉴리즘 이런 식으로 멀티플 애뉴리즘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놓쳤더라면 정말 어찌 되었을까 아찔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서는 증상의 개수가 부족하더라도 코로너리 애뉴리즘까지 진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면 정말 가와사키병 놓치지 않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2020년 리바이스된 가이드라인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바뀌게 된 건데요. 물론 아직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이것을 다 따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표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실제로 많은 가와사키병을 보아왔던 선생님들께서는 상당히 수긍하면서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컨소시엄의 고민을 거쳐 이 가이드라인이 올해 리바이스돼서 이제 제시되게 되어서 우리가 함께 짚어보며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달라진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열입니다. 발열, fever인데요. fever duration에 대한 언급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발열, 즉 열이 난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5일 이상의 열 또는 3, 4일 이상의 열 이런 언급이 있었다면 그게 없이 열이 있다는 것. 있었다는 것,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였고 BCG 발적 또한 동양에서 BCG 인젝션, BCG 백시네이션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이 경우 이게 이제 중요한 이뮨 리프레젠터티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래쉬가 없더라도 BCG 래쉬는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부분 세 번째 부분이 많은 이제 아직은 조금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좀 전인데요. 예전에는 비전형 가와사키병을 반드시 코로너리 알터리 리전이 있어야 with 코로너리 알터리 리전 이렇게 진단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without coronary artery lesion이더라도 즉 코로너리 알터리가 아직 괜찮더라도 임상 증상이 3, 4개 이상 되면 의심을 하라. 그래서 반드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라 라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조금 칼디올로지 도움도 필요하고 또 가와사키병의 엑스퍼트 선생님의 도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정도로 가와사키병의 진행 정도를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제시되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 표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임상 증상의 발현 개수가 Major Criteria Finding의 5개 이상이 아니라 3, 4개, 4개, 심지어 1, 2개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코로너리 알터리 병변이 있는 경우 우리가 incomplete 진단을 하고 없는 경우도 약간 supportive finding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differential diagnosis를 가지고 지켜보라는 거 그리고 possible하게 즉 impending일 수 있어서 또 지켜보라는 거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20년 올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새롭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ACE2 리셉터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고 수많은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스테이지 1, 2, 3를 약 10일, 2주 이상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겪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어린이, 소아청소년에서는 비교적 마일드하게 감기처럼 나타나면서 GI 심톰이 있는 부분이 주의할 부분이다 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에서 코로나가 정말 마일드하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인 ACE2 리셉터 발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실제 보고가 있어서 살펴보니 ACE2의 nasal gene expression 결과가
보시다시피 10에서 17세 청소년 또 10세 이하 어린이에서 어른들보다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ACE2 리셉터 발현이 낮은 소아청소년 에이지에서 코로나 감염이 좀 더 마일드한 걸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아청소년에서 심각하게 걸리게 된다면 아주 심해질 수 있는데 이게 올해 5월 달에 WHO가 정의한 MIS-C, 즉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definition은 19세 이하의 소아청소년기에서 fever는 3일 이상 열이 좀 있으면서 그 다음 rash, 그리고 conjunctivitis, 그리고 oral 리전, 또 손발의 리전, 굉장히 가와사키병과 닮아있죠. 그리고 BP가 떨어지고 샥처럼 아주 심한 전신 바이탈이 흔들리면서 마이오카달 디스펑션, 페리칼다이티스, 밸뷸라이티스, 코로너리 애브노말리티스, 꼭 가와사키병 같죠. 이러한 어떤 또 마이오칼다이티스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로포닌, 프로비엠피, 엔티프로비엠피 올라가고 굉장히 이제 그런 닮은 소견을 보이면서 sepsis처럼 코아길로패티도 보일 수 있고, 다섯 번째 좀 중요한데요. acute gastrointestinal problem. 그래서 하나가 반드시 배가 아프고 설사, 토를 동반하는 GI 심톰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가와사키병과 매우 비슷하지만 바이탈도 흔들려 혈압도 떨어져 septic 컨디션처럼 심하면서 GI 심톰이 있다. 이런 주목할 파인딩이 있을 때 코로나 관련이 있느냐, 코로나 감염과 릴레이트 되느냐, RT-PCR, 그리고 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지금 엔티바디 시롤로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MIS-C로 이제 진단하게 됩니다. 환자를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올해 5월 14일, 지금 WHO가 이런 걸 언급할 딱 그 시점입니다. 5월 14일 밤에 4년 4개월 환아가 고열과 함께 너무 배가 아파해서 우리 응급실로 내원하였습니다. 혈압이 75에 54mm 머큐리로 낮았고 가와사키병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너무 심하게 배가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septic shock 또는 가와사키병 shock 생각하면서 입원을 했습니다. 걱정이 돼서 본 에코에서는 코로너리는 전혀 심하지 않았고 그냥 볼더라인, Z스코어도 2.04에 불과했고요. 배가 너무 아파해서 하나의 CT를 보았더니 헤파토스플레노메갈리, GB월 이디마 등 가와사키병 소견이지만 또 다른 여러 원인을 생각할 수 있게 하였고요. Reactive pleuris이나 pleural effusion, 또 콜라이티스 등도 보여서 멀티올겐 침범이 있구나라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나의 피버는 거의 입원 4일 전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입원 후에도 3, 4일 더 지속이 돼서 적어도 7일 이상 열이 지속되었고 염증 수치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걱정되는 수많은 인펙션 원인들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입원 당시에 시행했던 코로나 PCR 검사도 음성 네거티브였습니다. 하나의 체스트 엑스레이는 약간 브론키얼 인필트레이션이 있어 보이고 뉴모니아가 있어 보였지만 아이는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랩 소견들이 정말 매우 드물게 볼 정도로 심했습니다. 백혈구 중에서 림포사이트가 2.5%로 완전히 뚝 떨어져 심하게 낮아 있었고 CRP는 높아 있었죠. 115, 프로칼스토닌도 67 높아 있었고 인터루킨 6는 1800이 넘어서 정말 많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보고되는 사이토카인 스톰에 합당한 소견들이었고요. 또 입원 중 치료하면서 BMP는 계속 올라가서 860대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화나는 치료 과정 2주 정도 이제 지나서 모든 컨디션이 정상화되고 제너럴 컨디션 먹는 거 다 회복이 되고 랩도 정상화되었어요. 다행이지요. 그렇지만 코로나 검사는 음성이어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와 상의하였는데 일단 코로나 컨택은 없고 RT-PCR 네거티브여서 상체 검사를 하긴 했지만 음성이 나와 MIS-C는 아니다. 그냥 가와사키 디스 샥이다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케이스는 제가 강북 삼성병원에서 빌려온 케이스인데요. 11살 환자가 아주 심한 고열과 복통, 배가 너무 아프고 그런 상태로 응급실에 왔고 혈압이 80에 60mm 머큐리로 낮았고 역시 여러 랩들 보면 굉장히 심하고 또
그래서 이제 sepsis, septic condition 생각을 하면서 ICU 입원을 하였는데 치료 중간에 가와사키병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고 에코에서는 코로너리 리전이 보였습니다. 역시 가와사키병, 샥 등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환자 역시 코로나 검사는 음성이었다고 하는데 화나가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병력이 있어서 최근 그 아프기 전에 질병관리본부 쪽에 의논하고 코로나 항체 검사를 하니 양성이 나왔고 혹시 이제 어떨지 몰라 2주에서 4주 후에 하고 또 3개월 후에 하였는데 엔티바디가 포지티브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MIS-C로 즉 코로나 릴레이트된 MIS-C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5월 WHO가 MIS-C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수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소아 케이스들에 대해 보고를 하기 시작하였고 앞서 보여드린 저희 케이스들과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가와사키병 증상들, 추가로 거기에 혈압이 떨어지고 여러 염증 수치들이 사이토카인 스톰을 보이며 마크로파지 액티베이팅 시스템도 동반되기도 하는 심한 상태들이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에서 보고한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가와사키병의 빈도가 오히려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상태가 심각하였고 코로나 팬데믹 전과 후를 그룹핑해서 비교해 본 게 데이터 란셋에 실렸는데 이 데이터가 란셋에 실렸는데요. 이들 경우에도 굉장히 심한 사이토카인 스톰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와사키병과 코로나 감염이 관련이 있는 걸까요? 코로나 감염이 시작된 후 시간이 흐르면서 전 세계에서는 심혈관계 기능에 영향을 심각하게 준다는 보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인체 감염 통로인 ACE2 리셉터가 엔지오텐신 레벨의 업스 앤 다운스에 관여하게 됨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혈관 엔도셀리알 셀 레이어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래쉬 등을 보이고 바스큘라이티스를 일으키는 그 기전이 바로 가와사키병과 닮아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게 하는 어떠한 가설이랄까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서울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지요. 저희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위치하는 강남 지역과 상황을 한번 제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최근 3년을 살펴보니 올해가 확연히 가와사키병 빈도 지금 분홍색인데요. 빈도가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처음 3월의 팬데믹 선언 이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가 잠시 느슨하게 했던 5월에 오히려 환자가 증가했다가 그 후 다시 감소했습니다. 강남구 코로나 환자 수를 제가 회색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환자 수가 늘면 늘수록 강남구, 저희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가와사키 환자 수 분홍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탈리 데이터처럼 코로나 시작된 이후에 팬데믹 전후로 가와사키병 환자 데이터를 비교해 보았는데 뉴트로필 림포사이트 레이쇼가 현저하게 다르고 인터루킨 6나 프로칼시토닌 굉장히 많이 증가돼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IgG는 오히려 떨어져 있고 그 다음 바이탈이 흔들리고 혈압이 떨어진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요. 그래서 가장 심했던 좀 감소하다가 증가했다 이 시점 5월 환자들을 제가 하나하나 여기에 플롯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랩이 심하지요. 인터루킨 6가 1800 이상 올라간 하나, 프로칼시토닌도 100이 넘는 하나 있고 헤모글로빈이 7, 8대로 떨어진 하나도 있고 혈압이 떨어진 환자가 또 많이 있고 또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진 환자도 있고 IVIG 치료에 빨리 따라오지 않은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6월 이후로는 다시 평상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확실히 코로나 시대에 가와사키병의 양상을 닮은 MIS-C 발현이 소아청소년 경우에 치명적일 수 있어서 소아청소년기에 코로나 감염이 마일드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치명적 감염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우리가 주의해서 진료해야 하겠습니다. 비교할 점으로는 가와사키병보다
나이가 크고 즉 학동기 이후 아이들 또 10대 청소년 그리고 GI 심톰이 대부분 동반하여 나타나는 특징이 MIS-C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와사키병 빈도가 그동안 높게 나타난 아시아 쪽보다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에서 더 MIS-C 발현이 흔하게 지금 보고되고 있고 가와사키병이 많은 아시아에서는 오히려 드물게 보고되고 있는 것도 지금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올해 코로나 감염이 팬데믹 전 세계를 흔들면서 가와사키병의 발현 빈도가 오히려 유럽 쪽은 늘었다 하였고 저희는 좀 상대적으로 주춤한 상태이고 MIS-C는 역시 그 유럽 미국 쪽에 현저하게 많다는 걸 기억하면 우리가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세 개의 케이스처럼 incomplete 가와사키병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의심하지 못하면 놓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알고 의심을 해야 검사도 하고 진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해야 하는 것 중요하고 또 지금 새로운 2020년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여러 febrile disease 발열 질환들이 병원에 오기가 어렵고 열만 나면 우리가 코로나 걱정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너무 그쪽에 이제 선입견을 갖고 진짜 가와사키병일까 이제 이런 부분을 혹시 놓칠까봐 또 코로나 시대에 더 우리가 가와사키병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 코로나 시대의 여러 새로운 상황, 그로 인해 감염에 대해서 방역도 열심히 하고 서로 더 주의하고 거리 두기를 잘 하다 보니 어린이 감염도 감소하고 이게 이제 연관이 있을지 아닐지 아직 정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가와사키병의 빈도도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와사키병을 놓쳐서도 안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한 어떤 MIS-C 상태를 우리가 놓쳐서도 안 되고 이 둘을 간과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특징 포인트 아까 MIS-C는 좀 더 나이가 큰 애들 또 10대 청소년 그리고 반드시 GI 심톰이 따라오고 바이탈이 흔들릴 정도로 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른 진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렇게 코로나 시대의 가와사키병이 재조명을 받는 가운데 6월 달에 우리 가와사키 선생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사실 1967년에 처음으로 가와사키 병이라는 것을 명명하신 선생님이시지요. 우리에게 오히려 풀어야 될 많은 숙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가 진료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